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시험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찰 2차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문제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단순 질문형이 4문제가 나왔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순서 묻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고르시오형이 1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자료 제시형이 나오게 되는데, 단순 자료를 제시했던 제시형이 이제 2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사료형 자료입니다. 제시했던 것이 11문제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문제 유형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경찰에서는 단순 질문형이 거의 50%에 육박했고,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경우가 이제 2-3문제, 그 다음 모두 고르시오가 보던 3-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자료 제시형이 이제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 사료형 자료가 제시됐던 것은 많아봤자 이제 3-4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2017년도 1차부터 해가지고 이거 서서히 좀 변화가 나왔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사료형 자료 제시형이 이제 부각됐다는 걸 좀 기억해 주면 되고요. 다른 말로 보자면 경찰스러운 문제들은 많이 사라졌고, 지방직이나 국가직과 같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만의 특징적인 유형이 이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게 2017년도 1차만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2차까지 지금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비 자체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이제 사료까지 전부 다 분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좀 당황스럽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료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사료가 아니었던 것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이제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사료도 깊이 있게 보면서 정리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건드리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을 비껴가는 그런 내용도 많이 건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합격선이 2017년도 1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하기에 합격선을 85점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료 같은 경우 아무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료 같은 경우는 제대로 분석 못하게 되면 손에 못 대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합격선을 이제 80점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평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사 75점 정도 받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대신 공통 과목에서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155점에서 한 170점 정도 사이에서 이제 합격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운 좋으면 이제 155점 살짝 아래쪽도 공통 과목에서 형성된다 하더라도 법과목이 좀 쉬웠기 때문에 법과목을 웬만큼 이제 커버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영어에 비해서 영어가 좀 어떻나요? 영어는 좀 쉽지 않았나요? 자, 미안하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 분위기. 하여튼 영어에 비해서 한국사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사 성적이 그 정도가 된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게 되면 약간 요동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이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걸로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경기도 연천 전곡리 아슐라양의 주목도끼 맞죠? 구석기 맞습니다. 2번 부산 동삼동. 자, 부산 동삼동에 조개껍데기가 나온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유적입니까? 이거는 강가나 바닷가, 그죠? 바닷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로 가줍니다.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죠. 충북 제천 전말동굴 동물의 뼈,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 주목도끼, 외낙집게. 만약에 이게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단 2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동굴이 나오잖아. 동굴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어느 시대로 가져오면 됩니까? 구석기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석계 동굴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의 발생한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우고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됐습니다. 이게 바로 기원전 이제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자, 이건 언제입니까? 2세기 때입니다. 그죠? 194년 위만 조선이 성립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한은 고조선 영토 내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한사군 설치가 되는 거죠. 고조선 멸망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 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 뭐가 됩니까? 창해군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 창해군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만조선과 한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원전 128년이 되는 겁니다. 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신 이제 그 풀이이기 때문에 일단 연도를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해라? 여러분만의 스토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죠? 스토리 계속 만들어 가보도록 하십시오.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 도위, 서파를 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신, 서파, 살해 사건이 되는 거죠. 위만조선과 이제 한나라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원전 111년이 됩니다. 이게 이유가 돼가지고 한 무제가 기원전 109년에 쳐들어왔던 거죠. 1차 침략 때는 막아내지만 2차 침략 때는 막아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됐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갑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국천왕은 한미한 신분의 을파소를 국상으로, 자, 일단 고국천왕이 나옵니다. 고구려 몇 세기죠? 2세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납니다. 광교토 대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상황입니까? 5세기 초의 상황이죠. 4세기 말, 5세기 초의 상황이다. 그지? 네, 1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찾는 거예요, 지금. 1번,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중령 일대에서 남양만까지 연결하는 성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어느 왕의 업적이 되죠? 장수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교토에 대한 이유로 가지는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죠. 2번, 전현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현이 오게 되면 어느 왕 때입니까? 고국 원왕 때의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4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전진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던 겁니다. 이거 어느 왕 때죠? 그렇죠. 4세기 소수림 왕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나라 장수 광구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환도성이 함락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언제 상황입니까? 그렇죠. 3세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 3세기 상황 동천왕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나?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밀주치인 왕이 제위했던 시기 역사적 사실로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했습니다. 왕은 이삽으로 하여금 그들을 정벌하게 하고 사담으로 하여금 이삽으로 돕게 했죠. 대가야 정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계획인데,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때 이제 대가야를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금강가야는 언제? 법흥왕 때 정복이 되고 복속이 되고, 정확하게 보자면 항복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삽으로 하여금 정복해 갔던 것이죠. 이게 진흥왕 때 상황입니다. 6세기 진흥왕. 그래서 진흥왕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1번, 이삽으로 하여금 우상국을 정벌하겠습니다. 이건 지중왕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원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흥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개국, 대창, 홍제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게 요게 바로 이제 진흥왕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씨 왕이 계승 체계가 확립됐다. 일단 김씨 왕이 세습이, 왕이 형제 세습이 이루어졌던 것은 내무왕 때가 되고, 그 다음 왕이 부자 세습이 이루어졌던 것은 5세기 누르치 때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형제 세습인지 부자 세습인지 헷갈린다 하더라도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 승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효는 다른 종파들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신문화쟁론 맞죠. 원효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불교 융합운동하고 그 다음에 불교 대중화운동을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죠? 불교 융합운동에서 이제 화쟁론이라든가 일심사상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의상은 화엄일승 법궤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확립했죠. 이게 이제 해동 화엄종을 창시해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일즉다 다지길이 바로 이제 뭡니까? 요게 바로 화엄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3번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의 성지를 순례하고 왕오 전축국전을 펼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죠. 당나라 현장에게서 이제 유식학을 전수받아가 독자적 유식학을 세웠던 것은 원측입니다. 원측. 진표는 이제 문화일 때 볼 건데, 문화일 때 가게 되면 금산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오교라고 해가지고 법상종을 배울 겁니다. 법상종.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오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제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법상종을 개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해가지고 이제 법상종 기억해 놓자고요. 법성종이 아니라 법상종이야. 법성종은 원으로 갑니다. 자, 그럼 6번입니다. 다음 밑주친 왕이 행한 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이제 고려사라고 보면 되겠죠. 고려의 왕이 되겠네요.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더라면 처음에는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처음엔 잘했는데 뒤에는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라고 나오게 되면 누구라고 문제 풀라고 했습니까? 네, 광종입니다. 고려 광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글이 바로 우리가 그 심화 수업 시간에 했던 사료죠. 이게 바로 뭡니까? 5조 정적평에 놓는 최승로의 판단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말 3대의 태평성세를 이뤘다가 78년 동안은 그렇게 평가했다가 노비안건법이라든가 이제 과거제라든가 이런 이제 뭐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 거, 이 개혁 정치에 반발했던 세력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그 많은 중신들을 죽여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갈등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 바로 고려 광종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밑에서 이제 광종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해라? 상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1번입니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공복을 자비청황 공복 제도를 시행했던 건 맞죠. 그렇지만 공복색이 뭐가 됩니까? 자단비녹입니다. 자비청황은 신라의 공복색이 되고 광종 때 나왔던 공복색의 색깔은 뭐가 된다? 자단비녹으로 갑니다.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죠. 자, 2번입니다.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을 모욕죄로 숙청했다. 자, 밑에 보도록 할까요? 다섯 번째 줄에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가 바로 노비 안건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고, 그 마지막 문장에 옛 신하와 장수들이 잇따라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뭡니까? 많은 신하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되면 준홍이라든가 왕동과 같은 공신들을 이제 죽여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다는 부분 넣어줘.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뭡니까? 자신의 이제 친척들까지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누구냐면 해종이라든가 이제 정종의 그 자식까지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광종 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 준홍이라든가 왕동이라는 사람 이름 몰랐다, 헷갈린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 일단은 세모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형공고법이 나옵니다. 주형공고법은 누구로 가져옵니까? 현종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만약 광종이라면 뭐로 가져야 돼? 주현 공부법으로 가져야 된다. 공부. 세금을 부과했던 걸로 가져야 된다. 그럼 노비 환천법은 누구로 갑니까? 이거는 성종으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광종 때는 뭐가 된다? 노비 안건법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4번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풀 때 상대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는 내용 그대로 진짜 착실하게 출제위원이 출제를 해줄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점 방지용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다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좀 이해해 준다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답을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가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점받는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대신 합격하는 게 먼저 목적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7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가는 것은 일단 이제 왕으로 먼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연도로 외우지 말고 자 강감산의 귀주대첩입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현종 때가 되죠. 거란의 3차 침략 때가 되고 그 다음에 강동 육주를 획득했습니다. 강동 육주를 획득했던 것이 바로 성종 때죠.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의 단판을 기억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입니다. 강조의 정변은 언제입니까? 목종 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고려왕정 위에라고 했죠. 태해, 정광, 경성, 목. 요때야. 그 다음에 현덕, 정문.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안 적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 목종 때 강조의 정변으로 이제 뭡니까? 그 다음 왕이었던 현종 때 거란이 2차 침략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별무반이 장설됩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별무반이 장설됐던 것은 숙종 때가 되고 하셔. 안 적으려고 했는데 적어야겠네요. 자, 고려 왕조로 외우라고 했다. 그지? 자, 고려 왕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태, 해, 정, 광, 경, 성, 목, 현, 덕, 정, 문, 순, 선, 헌, 숙, 예, 인, 을까지 일단 고려 정기입니다. 자, 고려 정기만 본다 그러지.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강감산의 귀주대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종 때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동 육주액 등은 어디로 들어간다? 성종 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목종 때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별무반 장서는 어디로 들어가죠? 숙종 때로 들어갑니다. 그럼 천리장성 축조는 천리장성은 덕종 때 시작해서 정종 때 완성이 되거든요. 이때로 들어갑니다. 그럼 니리, 기, 미리. 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고려왕조를 외우십시오.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8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게 여러분들 어려운 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고려사 저러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왕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인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왕이 되니까 이제 뭡니까? 이 사람도 왕이겠죠. 그죠? 선왕의 맏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제국대왕 공주입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제국대왕 공주가 이제 그 충렬왕의 부인이란 거 모르죠? 그럼 모르면 하여튼 몰라. 그냥 넘어가. 아무튼 이때가 대만한 게 뭐가 있죠? 밑에 폐단의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은데 무슨 말이냐?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혁기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제 개혁기구 고려 원간섭 시기에 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왕 때라고 말했죠? 충선왕 때입니다. 충선왕 때. 사리문이 만들어지고 전농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개혁을 담당하기 위한 개혁기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몰랐다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부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충렬왕이죠. 충렬왕과 충선왕 사이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나요? 예,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충선왕 때 충렬왕이 먼저 왕이 오르거든요. 그다음 충선왕이 그다음에 왕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충렬왕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충선왕이 이제 곧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그다음 충렬왕이 또 왕이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충렬왕이 쫓겨나면 또 충선왕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 복잡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힌트가 없죠. 이제 됐어. 제일 마지막에 보자. 스스로 귀양가는 요구에 당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조비 무고 사건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것까지 내면 정말 좀 여러분 괴롭히는 건데 충선왕의 이제 부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선생님 왕의 부인이 뭐 여러 명 있나요? 왕비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조선은 그렇지만 고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는 이제 다첩제거든요. 부인도 여러 명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원나라 때 이제 몽골에서 들어온 겁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부인도 많아요. 그 다음 첩도 뭡니까? 여러 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왕의 부인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야? 한 명이 바로 이제 그 원나라 황제의 딸이 공주가 이제
왕비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고려 여성으로서 충선왕의 부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비입니다, 조비.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 원나라 황제의 딸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조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조비를 뭐합니까? 시기하면서 이제 조비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다라고 무고죄로 이제 뭡니까? 조비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충선왕 때 이제 봐봐. 충선왕 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충선왕이 사리본을 만들고 정동사를 만들어가지고 권문세적으로 공격하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바로 조비 무고 사건이 딱 터지게 되니까 원어에서부터 막 간섭 들어오는 거죠. 간섭 들어가지고 아니 우리 딸이 지금 괴롭힌단 말이야 라고 해 간섭 들어오면서 뭡니까? 권문세족들이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충선왕을 뭡니까? 왕위에서 폐위시키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왕위에서 물러나가지고 10년 동안 다시 원에 가가지고 이제 고생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스스로 귀양가는 요구당했다는 것이 바로 그죠. 이 조비 무고 사건이 됩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왕위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충렬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고, 그다음 충렬왕은 그다음 10년 뒤에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왕위를 물러받으면 소열이 누가 돼? 지가 이제 소열이 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왕이 됐던 겁니다. 그럼 충선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왕위를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그냥 여행 떠나버렸네요.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 충수광이 왕이 오르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충선왕이라는 거 좀 알아주면 좋은데 참 자료에서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힌트가 결정적인 힌트를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료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이걸 만약에 지방이나 국가직 내더라도 걔들도 마찬가지로 합격과 불합격 나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료를 내게 되면. 알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일단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게 제국 대왕 공주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상국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간섭 시기라는 것을 알겠죠? 원간섭 시기라고 좀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힌트가 거의 될 만하고 찍더라도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자포자기 하지 말고. 자, 1번입니다.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대화궁이 나오게 되면 서경 천도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으로 보자면 누가 됩니까? 인종 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교육기관인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칭하고 양형고를 설치했던 것은 예종 때 나왔던 관학지능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유인으로 하여금 쌍성 총관부를 비롯한 천령 이북당을 무력으로 수복했던 왕이 누굽니까? 공민왕입니다. 그렇죠? 공민왕이 이제 그 상국으로 가가지고 귀양당하는 요구당했다. 이건 아니죠. 공민왕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원간섭 시기와도 관련돼 있지만 뭐다? 반원 자주정책에 방점이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그렇죠. 충자 들어가는 왕으로 가주는 게 맞겠죠.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원날에 만곤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충선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듯 내가 완전히 모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합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답을 고르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배운 지식도 있지만 내가 보는 역사적 마인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역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보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지레 짐작 포기하지 말란 이야기야. 알겠죠? 끝까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모르는 거라 하더라도 답을 골라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몰라도 만점 받았다.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이 시험 보고 나는데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시험 보자마자 그날 이제 카톡 몇 개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만점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거 다 알아서 문제 풀었을까? 아니에요. 뭐지? 이 사료 모르면서도 뭐 한다? 자기 자신이 믿는 거야. 자,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최소의 그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맞는데 편연체가 아니라 기전체입니다.
그다음에 유교적 입장에서 소설한 건 맞지만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 중심으로 기록했고요. 그다음 3번 원의 간섭을 받았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했던 것은 삼국 유사에 대한 서명입니다. 이거 삼국 사기 아니에요. 자, 4번이 답이 되겠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했고, 그다음 신이 사관에 배경했다. 신이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배격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 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실려 있다, 안 실려 있다? 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서 보자면 이거는 신이야죠. 그렇지? 그렇잖아. 공과 오랑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졸라 신이야죠. 자, 10번입니다. 가라 시기에 썼던 역사적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명의 천령이 설치 통보입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우왕 때입니다. 우왕. 왕으로 기억해 놓더라고. 우왕 때. 그럼 가 시기는 우왕 때가 되고요. 위화대군이 놉니다. 자, 위화대군 하자마자 바로 우왕이 이제 폐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됩니까? 창왕과 공량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 시기에는 창왕, 공량왕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누가 왕입니까? 조선 태조가 왕이 되고요. 1차의 왕자 난 이후에 태조가 왕위를 이제 방과에게 물려주죠. 그 방과가 이제 왕이 올랐던 겁니다. 그가 이제 2대, 그렇죠. 정종이 되는 거죠. 정종. 그 다음에 태종이 즉위했던 것은 3대 태종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가 시기는 우왕이 집권했던 시기, 그 다음 나는 창왕과 공량왕 시기, 다는 조선 태조 때, 그 다음에 라는 이제 조선 정종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입니다. 흥왕사 참변이 나옵니다. 흥왕사 참변은 어느 왕 때입니까?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 이제 공민왕이 반원자주정책 펼치니까 국내에 있는 고문세족들이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흥왕사의 변이 되는 거죠. 흥왕사의 변 이후에 이제 뭐다? 내칠에 강조해 나갔던 것이 바로 공민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유화대군 이후에 이제 폐가입진의 명분으로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켰던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 때는 명과 갈등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표전 문제라든가 종교 변문 문제라든가 요동정벌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박포가 이제 난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제2차 왕자 난을 이야기하거든요. 2차 왕자 난이 바로 언제입니까? 정종 때 나왔던 거고, 2차 왕자 난을 맞고 난 다음에 이제 태종이 왕위에 즉위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죠. 자, 11번입니다. 밑주친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이죠. 처음에 경기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와 박납인들은 모두 이익을 잃게 됐습니다. 대동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1번입니다. 호를 기준으로 했다. 아니죠. 호가 아니라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매겼던 것이고, 그럼 2번 유치민은 증가하고 상납민은 감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동법을 이제 시행하고 난 다음에 토지에서 세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지방관청의 비용으로 남겨둡니다. 이걸 유치미라고 얘기하고, 그럼 상납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앙정부로 올리는 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원래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보자면 이제 상납미 양이 감소된 게 아니라 상납미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고 유치미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관청의 비용이 계속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뭐 했던 겁니까? 삼적인 문란이 더욱더 이제 거세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야겠죠.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 유치미는 감소하고 상납미가 증가하면서 이제 대동법 운영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삼적인 문란의 문제까지도 발생했다라고 봐줘야 되고요. 제 책에 그대로 문장에 만들어놨죠. 책을 열심히 봐줘야 됩니다. 기본서를 꼭 중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꼭 기억해 놓더라고. 자, 3번입니다. 인진, 족징 등 폐단이 심각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던 것은 인징, 족징, 그다음 황구, 첨정, 백골, 징포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균역법에 대한 이야기죠. 영조 때 나왔던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납 같은 경우는 그 특산물로 냈던 것이죠. 공납의 특산물로 냈던 공납 같은 경우는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상공이 있었고, 두 번째 별공이 있었고요, 세 번째 진상이 있습니다.
일단 공납이라는 것은 공짜가 세금 공짜가 되는데 이건 뭘로 냈던 것이다? 특산물로 냈던 것이 되는데 상공은 이제 뭡니까? 늘 1년에 한 번씩 냈던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한 번씩 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진상은 이제 지방간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음식을 한 번씩 이제 왕에게 선물용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변화됐던 건 대동법으로 변화됐던 건 이것만 이제 대동법으로 변화됐던 것이고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별공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부과했던 이유가 바로 명나라 안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명이 아니라 그때는 청이 되겠죠. 청나라 사신이 들어옵니다. 사신이 들어왔을 때 사신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제일 많이 주는 게 뭡니까? 그 지방의 그 나라의 특산물을 많이 주는 거죠. 사신이 왔는데 이제 그 사신에게 야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야 우리 예전에 특산물을 받았는데 이제는 특산물 안 받기로 하고 쌀로 받기로 했거든. 자 쌀 좀 가져갈래?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다? 사신 접대용으로 한 번씩 이제 받았던 특산물을 받았던 별공은 존재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간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왕에게 한 번씩 음식 올려주는 것은 미덕이라 생겼습니다. 그 지방은 근데 음식도 뭐가 됩니까? 이게 특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대로 존재했다고 봐줘야 됩니다. 변화된 건 뭐가 변화되었다? 예, 상공만 변화되었다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맞는 편이 되고요. 12번입니다. 가라의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가.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송호 영향받았다. 맞죠? 고려 정기의 대표적인 이제 탑입니다. 자, 나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 맞고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죠. 그래서 나 틀렸습니다. 다 금산사 미륵전. 일단 금산사 미륵전 자체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7세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죠. 17세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 있죠. 그게 화엄사 각황전 안 나오죠, 그죠? 근데 화엄사 각황전도 기억해줘야 됩니다. 화엄사 이제 각황전. 그게 또 나왔던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게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요 세 개가 이제 17세기 대표적인 이제 다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세기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된다? 다층 건물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책에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전부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은 주로 뭘 많이 했습니까? 요걸 많이 했죠. 화엄사 각황전이 이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중층, 다층 불사로서는 가장 규모가 컸다. 그 다음에 법조사 팔상전은 현재 만들어진 이제 다층 건축물로서는 가장 높이가 높다. 요 두 개가 특징이 있는데 요걸 이제 건드렸는데 책에는 금산사 미륵전까지 넣어놨거든요. 근데 금산사 미륵전은 이제 뭐 특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안 했는데 이제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도움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좀 뭡니까? 약간 이제 변별력을 두려고 노력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려 후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이거 언제 만들어졌다? 17세기에 만들어진 다층 건물입니다. 자,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 목탑입니다. 맞죠? 5층 탑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 맞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다층 건물이지만 내부는 전부 다 뭐다?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밑줄친 왕이 제위했던 시기가 되는 거죠. 힌트가 될 만한 게 삼방. 이건 우리가 사료로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과 찬에 만들어서 나눠준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삼방 행실도가 되는 거죠. 그럼 왕은 누가 됩니까? 세종이 됩니다. 세종 때 나왔던 책은 향약 집승방이 되겠죠. 국조 올해는 어느 왕 때입니까? 성종 때가 되고요. 세종실록 시리즈는 이제 단종 때 완성됩니다. 문종 때 시작이 가서 언제 단종 때 완성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려국사는 이거는 이제 정도전이 쓴 역사책이죠. 그래서 이거는 태조 때로 갑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때로 가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연. 자, 박연, 벨테브레가 되는 거죠. 벨테브레 또는 벨테브레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덜란드 사람이죠. 자, 우리나라에 이제 표류해가지고 훈련도감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이라든가 조정법을 가르쳐준 인물은 맞습니다. 인조 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김성문은 저서 역학도해를 통해 지전서를 주장했다. 맞죠? 우리나라의
그 지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김성문하고 홍대용하고 최한기입니다. 그죠? 이 세 사람. 김성문이 최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지구전요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지구전요는 누구의 책이라고 했죠? 지전설을 주장했던 책을 좀 기억하랬죠. 자, 위에 보면 2번이 김성문은 지전설을 주장했던 책이 뭡니까? 역학도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이 지전설을 주장했던 책이 뭡니까? 의산문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최한기가 지전설을 주장했던 책은 이게 지구전요입니다. 그래서 지구전요라든가, 그러니까 명남루 종소는 이제 누구의 책으로 가져야 한다? 최한기의 책으로 가져야 됩니다. 정약용은 이제 기기도서를 참고해가지고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자,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수호조약인데, 그 위에 보니까 수신사가 나오고 김기수가 나와요. 이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가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약은 뭐가 됩니까? 조일수호조규가 되는 거죠. 조일수호조규는 누구와의 조약이 됩니까? 일본과의 조약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1번 최애국 대우 규정이 없습니다. 최애국 대우 규정은 어디에 처음으로 명시가 됩니까? 조미수호 동상조약에 처음으로 명시가 되죠. 거중조정권 또한 이제 조미수호 동상조약에서 규정됐습니다. 그럼 3번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조일수 조규 구간에 보게 되면 이제 민간 무역에 관여하지 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4번 봐봐. 해양 측량권, 해안 측량권이라고 봐도 되는데 해안 측량권이 강화도 조약에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됐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4번이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이 답이 된다? 네,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이 솔직히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여권 통문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최초 이제 여성 인권을 주장했던 그런 선언문이 됐는데, 요게 이제 잘 안 내는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예,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지금 없죠. 없는데,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그때 그 학교에서도 애를 가르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 보게 되면 그 근현대사 책이 그때 5종인가 나왔어요. 5종인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어느 출판사더라? 출판사 한 곳에서 이제 그 뭡니까? 여권 통문을 사료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한 번도 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건 내겠냐 싶었는데 이제 뭡니까? 그걸 냈죠. 그래서 정말 이제 애들 죽으란 이야기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겠죠,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역사적 마인드라는 건데, 요런 이제 여성들의 주장이 언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언제쯤 나왔을까? 몇 년대 나왔을까? 아, 퉁쳐봐. 한번 때려봐. 언제쯤 나왔을까? 1800? 그렇죠. 90년대 가보 올림픽 개혁 이후에 노랑이 있겠지. 신분제가 해체되고, 그지? 그럼 자유로운 이제 분위기 속에서, 저 느낌 안 오지? 자,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북촌의 어떤 여자 중에서 군자 수사민이 계명의 뜻이 있어서 여학교를 설시하라는 통문이 있기에, 이게 바로 여권 통문입니다. 여학교를 세우자는 이제 통문을 발표했던 것이죠. 알겠죠? 요게 이제 1898년도에 나왔던 찬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데, 밑에 제가 설명 적어놨죠. 그죠? 찬양회라는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이제 자료입니다. 통문을 발표했던 것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순성여학교가 나오죠. 1899년도에 순성여학교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 후반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 몇 번이 답이 됩니까? 네, 3번이 답이 됩니다. 솔직히 여권 통문 이거 모르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만점 방지용으로 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요거 하나 맞춘다고, 요거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맞춰야 될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여권 통문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찬양회가 만들었던 것이고, 이제 1898년도에 발표했던 것이고, 그 결과 1899년도에 순성여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죠. 자, 운요 사건은 언제가 됩니까?
1875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은 언제가 되죠? 1884년이 되는 거죠. 아관파천은 언제입니까? 이게 1896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언제가 됩니까? 1905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권피탈은 19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봐봐. 일단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거 외우면 더 좋아요. 외우면 더 좋은데 만약에 내가 현장에 가지고 못 외웠다. 아씨 뭔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어요. 못 외웠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예, 공부를 온몸으로 해봐라고 한번. 가에 들어갈 수 있니 없니? 없죠. 이제 강화도제약 체결하고 있는 분위기야. 갑신정변 뭡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개화를 주장하는 것은 역적입니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해라? 딱 보더라도 일단 3번, 4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찍더라도 그때 찍어줘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을사조약이 나오게 된단 말이지.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의 국권 침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물론 그때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다? 가보 올미격 이후에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기억하면서 공부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17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문서의 일부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통해서 많이 다뤘던 사료가 되는 거죠. 동양평화가 나옵니다. 동양평화가 나오게 되면 러일전쟁 시기라고 말했죠. 자, 러일전쟁 시기에 나왔던 조약은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한일의정서와 1차 한일협약이 있죠. 그 중에서 뒤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군사적 요지 사용권은 어디로 갑니까? 한일의정서로 가는 거죠. 한일의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이 러일전쟁 직전에 이제 중립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효화하면서 우리에게 체결을 강요했던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을사조약에 대한 내용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권 박탈이니까 기후각서가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독립신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독립신문이 나왔던 배경이 됐던 것은 뭡니까? 이 아관파천이에요. 아관파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18번 같은 경우도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10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놓더라고. 그 다음에 단의가 놓여져. 무슨 단, 이러한 조직의 배반한 자는 척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10개로 나왔던 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직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열단이 공약 10조가 됩니다. 이 공약 10조 같은 게 의열단이 주장했던 것은 첫 번째 공약 10조, 그 다음에 5파괴, 7가살. 그럼 1923년에 나왔던 조선혁명선언 이런 사료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공약 10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의열단은 뭐야? 해방될 때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공약 10조를 같이 맹세했던 그 사람들 한 명도 배신 안 했어요. 대단한 조직이죠. 자, 의열단입니다. 다음 몇 번이 답이 되죠? 예, 4번이 답이 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과 윤세주 등이 조직했던 조직이 되는 거고요. 자, 1번은 제가 밑에 다 적어놨는데 서일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신안춘 대한광복군정문 1914년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삼원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이건 신민회와 관련해서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19번에 이제 사료를 보면 일단 먼저 19번 같은 경우는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핵 무기, 핵 에너지, 핵 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거 바로 뭐죠? 핵 개발을 하지 말자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입니다. 1991년도에 나왔던 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정부로 보자면 어느 정부 때가 됩니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넣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88 올림픽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OECD 가입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가 되고, 7.4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은 1998년 이제 김대중 정부 때로 갑니다. 자, 20번입니다. 가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입니다.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한, 이게 바로 2000년에 나왔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가 되고, 그 다음에 날에 보니까 체제 인정, 그 다음에 불가침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화해와 평등, 그 다음에 상호 협력을 통한 그러한 발전을 해 나가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노태우 정부 때가 되는 거고, 그러면 1번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맞죠? 그 다음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91년 상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묵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했다. 요게 좀 뻥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동티모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상록수가 뭔지도 몰라. 자,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자. 자, 그렇다고 하기는 뭐다? 일단 세모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게 언제냐면 1999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엔의 평화유지군의 입장에서 동티모르 분쟁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구호물품을 전달한다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거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가 되는데 많이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세모치고 넘어간다, 그지?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기억하라고 했죠. 지방자치는 두 개로 봅니다, 그죠? 자, 지방자치 문제는 두 개로 보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 의회 선거가 오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오게 되면 이제 이거는 어디로 간다? 김영삼 정부로 가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랬죠.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해 줬습니다. 그죠?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시행된 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부분적 시행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오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로 가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답 맞춘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듯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라? 상대적으로 풀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봐봐. 항상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도록 하십시오. 현재 이제 출제하는 사람은 만점 방지용을 만들기 위해서 만점 받으면 자, 그거 다 알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지? 시험 문제 내는 기본적 원칙이잖아. 평균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는 거고, 그 다음 뭡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난이도를 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말은 뭐가 됩니까? 100점이 되는 것이고, 요쪽이 뭐가 된다? 예, 빵점이 되는 거예요. 평균에 많이 이제 몰리도록 문제를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출제원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 뭡니까? 시험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 뭡니까? 애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요게 바로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가 되고, 그럼 뭡니까? 이거는 자살 방지용 문제가 되는 거죠. 아,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이제 한 문제도 못 맞췄다 이렇게 되면, 아씨. 그렇죠. 여기는 한강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이제? 태종대, 그렇지. 태종대로 간단 말이야, 그렇지. 죽으러 가겠죠. 아씨, 나는 뭐야, 이런 시험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뭐야, 공부 안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한두 문제를 줍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못 맞출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 문제를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 문제를 맞추려고 정말 완벽하게 내가 전부 다 이해하려고 달려들게 되면 일단 대학교 2, 3학년 수준까지 다 봐야 됩니다. 전공 2, 3학년 수준까지 다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는 순간에 한국사 때문에 수험 기간이 1년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되고 내가 완벽하게 다 외우겠다고 달려들지 말고 뭐라? 문제 푸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 어떻게 접근해줘야 한다? 역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 주는 거고, 내가 동티모르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알면 그게 답이라는 것을 추론해내는 연습들을 계속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까지 정복이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만점 받은 친구가 진짜 이거 다 알아서 문제 풀었을까? 아, 내가 동티모르 안 가르쳐줬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걔 내 수업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 그렇다고 내가 동티모르 안 가르쳐줬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씨, 하여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지? 그렇게 공부해줘야 됩니다. 출제하는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공부는 그렇게 꼭 가도록 하십시오. 문제 풀더라도,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돼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